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이어가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나와주셨고요.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뜨끈뜨끈한 주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시죠? CES 관련돼가지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6년 만에 젠슨항 CEO가 나서게 되면서 기조연설에서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양자, 로봇, 반도체 이런 정보들이 너무 좀 강하게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는 주가가 또 빠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또 의문점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에 허심탄회하게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렸거든요. 2025 CES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섹터는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 계속해서 이 관련된 종목에서 답이 있을까 1월장에도 궁금하시잖아요. 두 분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를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윤여민 이사의 섹터 보실까요? 의료 AI를 주목해 주셨고요. 요즘에 조금 조용했는데 네, 이쪽을 보고 계시군요. 송범선 실장의 주목하는 섹터, 양자 컴퓨터.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열기를 계속 뿜고 있는 구간인데 의료 AI를 주목하시는 포인트 먼저 들어볼게요, 이사님. 네, 일단은 지금 CES 2025와 관련된 섹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고 있죠. 특히 AI, 로봇, 그다음에 ESG,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많이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단발성 재료 소멸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두는 상황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좀 주목받지 못했던 섹터가 뭐가 있을까 하고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 CEO가 지금 기조연설을 하는 가운데서 네네. 특히 엔비디아가 좀 여러 가지 좀 분야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특히 이제 이런 의료 AI 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CES 2025를 통해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좀 기사가 났습니다. 엔비디아가 작년에 투자를 얼마큼 했냐 이런 거에 대한 기사가 났죠. 거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1조 몇천억 이상 지금 어쨌든 1조 4천억 이상 좀 투자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범위도 상당히 넓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 게임 드론, 반도체 같은 기존에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의료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추가적인 AI의 어떤 확장을 좀 노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태국, 베트남을 좀 이제 CEO가 방문을 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소버린 AI를 도입을 좀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제 베트남 최대 기업이 중에 하나인 빈그룹이 투자한 의료기술 스타트업 빈브레인에 대한 어떤 인수를 발표하겠다고 얘기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의료 AI도 좀 하나의 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 결국은 이제 AI가 가야 할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료 AI도 분명히 저는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로봇이라든지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수혜 섹터로서 구분이 되면서 그렇죠.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좀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2030년부터 상용화 된다고 합니다만 벌써부터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편안하게 접근하면서 오히려 방향성에 대한 뚜렷한 어떤 섹터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좀 생각한 게 저는 의료 AI.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CES 2025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그리고 엔비디아의 CEO도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좀 자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의료 AI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요. 네, 이거는 조금 간과되고 있었던 쪽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신기술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의 심박수라든가 호흡을 체크해가지고 집 안에 온도를 조절해 준다던가 이런 것도 LG전자에서 또 가장 선보인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굉장히 저희의 생활의 편의를 높여줄 만한 의료 AI 쪽의 신기술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가격적인 부담도 없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오늘 가장 뜨겁지 않을까요? 네,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데 신고가도 여기서 많이 나오고 거래 대금도 많이 붙고 있어서 이거 너무 많이 가는데라는 리스크를 조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왜 주목하세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고가 논란, 거품 논란 이렇게 휘말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사실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한 5%, 10%이 정도 양자 컴퓨터를 엮여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거든요. 내재 가치는 원래 탄탄하고 원래 통신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5G라던가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를 묶여서 올라간 기업들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를 빼놓고 봤을 때 또 이게 올라갈 것인가를 또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뭐 기존에 하고 있던 통신 사업이나 5G가 좀 잘 된다. 기존에 캐시카우로 잘 된다. 이런 기업들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니 해도 이번 CES 2025에서 양자 컴퓨터는 확실히 좀 큰 화두가 되고 있고요. 바로 1월 7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확실히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양자 기술 컨퍼런스 퀀텀 월드 콩그레스와 함께 이렇게 이번 CES가 좀 자리를 잡을 것 같고 기술력 한번 입증을 해보이는 좋은 자리가 되겠다 싶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많이 갈등이 있잖아요. 양자 기술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검증해 보고 우리나라가 좀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양자 기술로 좀 대응해 나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일단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14년 걸릴 수 있는 거를 5분 만에 컴퓨터 기술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4년이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14년은 그러니까 1조 곱하기 1조가 일자입니다. 1조 곱하기 1조가 일자예요. 조 단위는 아시죠? 억 위에 조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0을 하면 14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데 우주의 나이를 초월하는 나이인데 중요한 거는 5년 전에 구글이 이제 1만 년 걸리는 문제를 몇 분 만에 풀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5년 만에 지금 이 1만 년이 14년으로 늘었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좀 빠르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점들이 좀 대단하고 근데 큐비트를 따져보면은 큐비트가 이제 양자 컴퓨터 정보 계산하는 단위인데 지금 구글에서 발표한 건 105큐비트인데 중국에서 뭐 504큐비트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중국에서 굉장히 뭐 HBM 양산 단계에 돌입했다. 뭐 DDR GDDR7 뭐 이런 거 양산 단계 도달했다. 뭐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DDR5 양산 단계 도달했다. 근데 이거를 상당 안 된 기업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100% 못 믿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이번에 CES에 좀 검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번에 CES에 1,509개가 참가하고 중국이 1,339개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참가자 숫자가 그 회사 숫자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니까 좀 잘 관심을 가져보면 되겠고 우리나라는 세 번째로 1,031곳입니다. 자, 그리고 양자 기술이 중국이 현재 인력이 5,5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이 3,100명, 3,120명, 그리고 일본이 780명이니까 이런 점들 미국과 중국의 이 싸움을 이번 CES에서 어느 정도 기대해 본다고 한다면은 세 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우리나라 이런 CES 이런 것도 양자 기술도 한번 돋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너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만 요거는 실체를 잘 봐야 된다고 하네요. 무늬만 양자 컴퓨팅인 관련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말 잘 걸러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을 한번 볼까요? 네, 삼성 다음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래대금 많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신고가 내고 있는 게 아톤이면서 거래대금 4위 기록하고 있고요. ICTK가 또 거래대금 9위에 랭킹이 되면서 오늘 시원하게 또 상한가를 기록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너무 예열이 많이 돼가지고 이게 막상 또 세로 뉴스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좀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렇거든요. 네, 두 분이 각각의 섹터에서 픽해온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의료 AI를 주목하셨어요. 네, 이사님의 종목은 신테카 바이오고요. 실장님께서는 양자 컴퓨팅은 이제는 종목 고르기가 힘들잖아요. 신규 진입 입장에서 우리넷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먼저 들어볼게요. 네, 사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금 어쨌든 계약권과 관련돼서 작년 말부터 좀 어떻게 보면 좀 계약권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채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AI 신약 플랫폼인 딥매처와 관련돼서 지금 계약권이 좀 어느 정도 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11월 말부터 연말까지 한 달 동안 3건 정도 좀 계약이 체결됐고요. 그 가운데 이제 보스턴 소재의 나스닥 상장사와 신약 개발 서비스 계약권을 좀 맺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후보물질 발굴 서비스에 대한 단일 계약, 그에 대한 후속 조치에 해당되는 계약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올해 초부터 또 다양한 국내외 제약사들과의 어떤 추가 계약이 예정돼 있다는 부분이 좀 상당히 좀 호재로서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AI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 물질 고르는데 약간 챗 GPT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후보 물질 중에서 어떻게 보면 뭐 2시간 만에 뭐 이렇게 좀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임상하기 전에 후보 물질을 찾는데 뭐 5년 이상 걸리는 거를 이제 확실히 좀 획기적으로 줄이는 좀 그러한 기술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상당히 좀 뜨거운 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술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케이션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가 좀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특히 이제 B2B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뭐 임대 서비스라든지 설계, 구축, 운영 관련된 이런 좀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좀 AI 데이터 센터와는 좀 다른 제가 볼 때는 좀 수익 구조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또 AI 플랫폼 또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 이 두 마리 토끼를 분명히 가지고 지금 올해 안에 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의료 AI 쪽에서 신테카 바이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어있는 알짜주를 발견을 해오신 것 같은데 보니까 나흘째 올라오긴 합니다만 길게 보면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가격 전략 잡아보면 될까요? 네, 1차적으로 지금 매물대가 좀 상당히 모여있는 뭐 한 7,000원대를 전 졸파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좀 기술적으로 한 9,3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고점 대비 60% 이상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9,000원대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좀 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넷인데 우리넷이 실장님 지난주에 신고가 냈잖아요. 냈는데 오늘도 그 근방에서 만원선 뭐 돌파하냐 마냐 요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신규 진입 가능한 건가요, 우리넷? 네, 저는 뭐 길게 본다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일단은 양자 컴퓨터 관련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래는 본업이 5G 쪽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 관련해서 그쪽을 하고 있고 통신 쪽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뭐니 해도 이번에 이제 이 우리넷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이제 주관하는 양자광 직접 회로 여기 칩 모듈 키 분배 이쪽 시스템 개발에 좀 참여하면서 상당히 좀 모멘텀을 내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오르기는 했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좀 관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만 원 전후 9,900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2023년에도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가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3년 초에도 양자 관련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런 테마가 불었어요. 테마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우리넷의 주가를 2023년 주가를 보면은 3월에 13,660원까지 떠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그래서 이때는 13,660원까지 떠올랐는데 지금 만 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의 양자 기술과 지금 양자 기술을 비교를 해보면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년 전에는 1만 년 계산할 거를 5분 만에 풀었어요. 근데 지금은 14년 계산할 거를 1조 곱하기 10조를 한 거를 5분 만에 푸니까 이 기술이 막 몇천 배 발전, 몇천 배 아니죠. 몇 자년 배 발전한 거죠. 몇 자년 배 발전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주가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죠. 제가 뭐 이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몇 자년 올라간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때 양자 기술 관련주가 올랐을 때만큼은 13,000원대까지는 저는 내다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럼 본업인 5G는 어떠냐? 5G도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5G 쪽으로 통신 기술 쪽으로 KT, SK, LG U+ 이쪽으로 BMT를 통과하면서 공급 계약 체결했고 계속해서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2024년 9월에 77%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것들이 흑자 전환되고 있습니다. 사실 잠깐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 때 좀 약간 적자 이렇게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13,000원 찍었던 주식인데 지금 흑자 전환됐기 때문에 매출도 지금 77% 늘어나고 이런 제품 매출이 108%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점들. 그래서 이런 K컬처 컨텐츠 사업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잘 안 되는 것은 좀 구조조정 및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넷이 이쪽 통신 사업 그리고 5G 뭐 양자 컴퓨터 이쪽으로 확실한 성격이 있는데 실적까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뭐 양자 컴퓨터 이런 테마 뭐 이런
이런 모멘텀 이런 것들이 꺼진다 하더라도 우리넷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13,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테마 바람이 꺼지면 어떻게나 또 급락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 때문에 사실 신규진이 망설이실 것 같은데, 탄탄합니다. 그리고 시세는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2023년만큼은 가지 않을까 목표가 잡아주셨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주목하고 있는 섹터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와야 될 섹터들이 아직 안 나온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여기서 나올까요? 네, 윤여민 이사에 주목하는 섹터는,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쪽을 보고 계시고요. 실장님 섹터 주세요. 로봇 나와야죠. 네, 로봇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그러니까 너무 최첨단 기술이 많이 선보이게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쪽이죠, 자율주행도. 네, 일단은 좀 최대한 아직까지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좀 많이 아부르지 못했 섹터를 좀 중심으로 갖고 왔고,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뭐 앞에서 선보였던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로봇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좀 덜 올랐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CS20에서 분명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가운데 모빌리티 하면 아무래도 뭐 이제 내부의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제 전기차 도심공항 뭐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결국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도 저는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많은 뭐 스타트업 회사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분명히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볼보그룹 같은 경우는 키노트를 통해서 자율주행이 좀 결합된 최신물로 솔루션의 어떤 미래를 선보일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라죠. SDV와 관련돼서도 분명히 좀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좀 더 이제는 좀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측면을 통해서 혼다의 0 시리즈 같은 경우에 예를 좀 대표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이 CS2025에 대한 부분에서도 분명히 좀 큰 모멘텀이 있겠습니다만, 네네. 사실 자율주행이 좀 주목받은 건 CS2025 전부터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런, 제가 볼 때는 밀착 관계에서도 분명히 좀 주목을 그럼요. 받았던 부분이 네네네. 있죠. 특히 이제 1월 20일부터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는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와 관련돼서 미국 정부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를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은 좀 철폐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당연히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에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CS2025를 통해서 약간의 좀 제가 볼 때는 재료 소멸도 있겠습니다만 그 뒤를 또 이어갈 수 있는 네네. 또 그러한 모멘텀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오히려 저는 이제 눌릴 때 좀 담아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레벨 3, 4와 관련된 쪽 관련돼서도 좀 이제 개정이 좀 계속 그 규정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레벨 4와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CS2025를 통해서 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빌리티 중요하죠. 네. 차세대 모빌리티에서의 신기술을 어떤 기업이 또 선보이게 될까 기대가 많은 상황인데, 구글 자회사죠. 웨이모도 이번에 부스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기대가 된다고 하고, 지금 뭐 개막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각 기업들이 다 검은 천으로 가리고 극비리에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쪽 중에 하나가 또 자율주행 아닐까 얘기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핫하게 이미 많이 올라온 쪽에서 실장님은 섹터를 주고 계신데, 지금 로봇이 지난주에 굉장히 뜨거웠단 말이잖아요. 네, 로봇이 핵심 테마라고 보세요, 이번 CES에서요? 네, 아무래도 로봇이 지금 CES를 이번 아직 준비 중이잖아요. 네. 지금 로봇이 CS 그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로봇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전시를 준비하고 있고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굉장히 로봇이 벌써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얼마나 발전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이제 준비를 다 마치면은 또 로봇이 많이 전시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되는데, 미국의 리얼 로보틱스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을 좀 공개를 하면서 업그레이드 버전,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제 외로움을 달래주는 이런 것들로 좀 잘 될 것 같고, 홍콩 같은 경우도 윗슨 로보틱스도 인간 근육을 모방한 것들 이런 것들 나오고, 일본 믹시 같은 경우도 사람들의 과거 기억을 기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나오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제 기업 간의 B2B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잘 로봇을 좀 공개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 사실 로봇이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 로봇의 전성기가 또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2023년입니다. 2023년인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올랐다 하더라도 2023년에 주가랑 비교를 해보면 별로 오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로봇주들을 여러 가지를 좀 다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2023년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6,000원부터 시작했거든요. 2023년 이전에는. 그래서 36,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거의 2023년에는 뭐 8배 막 이렇게 올랐습니다. 진짜 8배 올랐거든요. 자, 근데 그 뒤로 계속 떨어졌어요. 2023년 언제죠? 그 말을 기점으로 해서 9월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떨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에 삼성이 인수해서 이 정도 올라간 건데 다른 종목들을 좀 보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보로보 이런 기업도 있거든요. 로보로보 이런 기업도 보면은 계속 떨어졌어요. 로보로보도 그렇고 얼마 전에 뭐 계속 떨어진 것도 있고 이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로보스타도 마찬가지고 뭐 로보티즈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대부분 차트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최고점 2023년의 전성기 때에 비하면은 자 그런데 아까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2023년 대비 지금 로봇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네. 이번 뭐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테슬라 쇼 이런 것들 작년에 2024년에 하반기에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2023년과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걸 알 수 있어요. 해마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시면은 충분히 이번 CES에서 더 놀라운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로봇이 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저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체감하시잖아요. 로봇에서 또 주목해볼 만한 종목도 궁금한데, 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토픽 확인해 보실까요? 네, 윤여민 이사는 자율주행 보셨잖아요. 네, 핵심 종목은 SOS랩이 될까요?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두산 로보틱스, 이거 좀 성향에 조금 맞는 종목을, 네, 안정적인 거 가져오신 것 같은데, SOS를 먼저 볼까요? 이게 좀 시세 괜찮다가 오늘 약간 눌리고 있는데, 이거 봐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순환매 속에서 네. 약간의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을 올랐던 부분에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장 첫날에 비해서는 사실 좀 주가는 좀 많이 눌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오버행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뭐 3개월, 6개월 어떻게 보면 이제 락업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사실은 공모가를 많이 크게 하회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12월부터 어느 정도 지금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CS 2025보다는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에 자율주행 섹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먼저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CS2025로서 지금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주가가 흘러내릴 때 오히려 좀 더 매수의 기회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 종목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올해부터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에 지금 이제 모바일 로봇 쪽에 지금 라이다가 지금 탑재되는 그 부분들, 이런 부분에 좀 양산이 좀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좀 올해 좀 BEP, 좀 어떻게 보면은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도 좀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숫자가 좀 찍히는 종목으로 좀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눌리는 것, 이런 부분들은 좀 기대감에 올랐던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 뭐 규제 철폐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조금 더 길게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공모가를 좀 넘어갈 수 있는 좀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모가 이상의 목표가로 잡아주셨고요. 두산 로보틱스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세요, 실장님? 네. 두산 로보틱스는 이 협동 로봇에서 국내 1인자입니다. 그러니까 협동 로봇 이 모델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10개를 갖고 있어요. 10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2015년에 4개의 협동 로봇을 만들었고 2020년에 6개 로봇을 추가하면서 가장 많은 협동 로봇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글로벌 협동 로봇을 지금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이게 뭐 얼굴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은 안 만듭니다. 그런 쪽보다는 이렇게 팔만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이렇게 팔만 이런 거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외팔이 이런 것들 로봇을 잘 만든다. 근데 이게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 산업 현장에서 움직이는 공장 노동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왜냐하면 로봇 혼자 막 움직이다 보면 사람 때릴 수도 있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을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협동 로봇에서 1인자이기 때문에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 CES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두산 로보틱스가 2025 CES에 참여한다 이런 말은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봤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요. 2024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5년에도 저는 참여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참여 안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이랑 이런 건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확실히 좀 많이 오른 게 없습니다. 주가 차트상. 그래서 보시면은 뭐 2023년 말에 이제 엄청 많이 올랐죠. 이거 상장한 지가 우리 역사 오래된 기업이 아니에요. 상장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 2년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상장하고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로봇 고평가 아니냐 뭐 볼 수 있는데 PBR 측면에서는 좀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때 좀 전성기 때 비해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저렴해졌고 협동 로봇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더 강화됐으니까 그때보다 이런 기술력을 믿고 한번 매수해 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짧게 가격 전략은 얼마 주시겠어요? 목표가요? 지금 65,000원인데요. 일단은 뭐 9만 원대로 잡고 접근한다고 한다면은 현재 뭐 예전만큼 12만 원대까지 단기간에 올라가긴 힘들어 보이니까 9만 원으로 잡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도 뭐 충분히 수익 더 나실 것 같네요. 현재 자리에서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